안녕하십니까. 어제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 서울 잠실역에서 한 노숙인이 영무원을 이렇게 폭행하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굴까지 완전히 가린 그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노숙인을 점잖게 제압을 하면서 상황을 정리하고 호련히 사라졌다 라는 그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진정한 영웅이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그런 글들이 한국에서 그 SNS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사실도 이제 어제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저희 스토리 뉴스를 보신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그 JTBC의 모 프로그램을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JTBC에서 그런 보도를 실제로 했더라고요. 보도 내용인 즉슨 그 스파이더맨이 마치 영웅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그 각종 커스튬 옷을 만들어준다라고 사람들한테 하고 돈을 받고는 뭐 잠수 타기도 하고 그러는 일종의 뭐 큰 뭐 사기꾼까지는 아니어도 뭐 3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런 정도의 돈을 받고 그냥 잠수 타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일종의 사기꾼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제보가 JTBC에 진짜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대반전이죠. 뭐 영웅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정말 그런 사람이 나타났군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라고 했다가 이런 사람이 그 뭐 잔돈푼이라도 자꾸 먹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이미지에는 상당히 대반전이죠. 네. 또 사실 충분히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스파이더맨 복장을 그 얼굴까지 완전히 가린 형태로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가 누군지 사람들은 제대로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뒤돌아서서는 사기를 치고 다닐 수도 있을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무슨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든가요? 예, 여하튼 왜냐하면 진짜 그의 얼굴을 알지를 못하니까 뭐 나중에 그 커스튬 옷을 다 벗고 어디 가서 뭐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JTBC의 몇 명이 제보를 통해서 그런 커스튬 옷을 만들어 준다고 하고는 돈만 받고 잠수 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보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JTBC에 제보한 사람들의 그 제보 내용도 뭐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스파이더맨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남을 뭐 매도하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또 섣불리 누군가를 갑자기 또 영웅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제보를 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동안 대립하고 시위도 서로 반대되는 그 맞대응 시위를 벌이곤 했던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화합을 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미국 내 유대인과 무슬림이 정전 촉구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지금 저쪽에서 이스라엘 그쪽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이 무슬림 하마스죠. 물론 뭐 무슬림 교인들은 아니고 민간인들은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와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곳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무슬림 사람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어제 시카고 도심에 미국 중서부 지역 유대인과 무슬림 그 수백 명이 모여서요 전쟁 중단 촉구 시위를 함께 벌였습니다. ABC 방송은 이 시위대는 미국 중서부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길비 교통센터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주 시카고 이스라엘 총영사관은요, 이 오길비 교통센터 빌딩 31층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오길비 교통센터 빌딩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위에는 그 반시온주의 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 목소리라는 단체, Jewish Voice for Peace라는 단체도 함께 했고요. 또 유대계 인권 단체인 Never Again Action 이라는 단체도 함께 했고, 이 단체에 소속된 많은 유대계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어도 이 팔레스타인계 사람들도 함께 다 같이 모였습니다. 시위 지도자들은 각종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 터미널 중앙홀에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등에 올라서서 그 빌딩 올라서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다. 우리는 그렇게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례적이죠.
거기 참가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 사람들도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그 지지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 대한 폭탄 테러를 멈추라라고 함께 목소리를 내서 촉구를 했습니다. 이 시위대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던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 데니얼 앱스텐이라는 사람은요, 가자 지구 점령 종식이라는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정전이다 라면서 지금 당장 포격을 중단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위 참가자 아리엘 레빈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인이자 유대인으로서 정전을 촉구하려 아이오와주에서 이곳 시카고까지 왔다라면서 전쟁 지원에 우리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유대인의 이름을 괜히 이용하지 말라.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뭐 네탄야후나 정치 지도자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 유대인, 최소한 이 시위에 참가한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 납세자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원 자체도 반대하는 거죠. 본인이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면서. 이들은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정전을 요구해야 한다라면서 지역별로 조직을 꾸려서 앞으로 이런 시위를 조직적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들의 목소리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서 지금 정전을 촉구하는 여론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조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좀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30여 개 시민단체와 사회단체가 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스라엘 포탄을 지원하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옥스팜 아메리카라는 단체,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 등 이 각종 단체들은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이 서한을 보내서 이스라엘군의 155mm 포탄을 지원하려는 미국 국방부 계획에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55mm 포탄 지원 금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서한에 명기를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이런 탄약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 민간인 보호와 국제인도주의법에 완벽하게 위배되는 행위다라면서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155mm 포탄을 가자지구에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상상하기가 너무 괴롭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도심에서 고성능 폭발무기 사용을 제한하자라는 취지의 국제 성명을 지지했던 그런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고성능 폭탄 사용을 금지하는데 우리는 지지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155mm 폭탄 막 지원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어서 또 이스라엘이 과거 하마스와 분쟁 때 포탄 수천 발을 발사했다라면서 그때 그 포탄들은 학교와 민간인 동네, 병원, 대피소, 난민촌을 등을 타격해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를 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미국 내의 반발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곳곳의 우려를 의식한 듯 미국은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긴 시간의 교전 중지를 우리는 원한다 라는 내용을 미국은 어제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는 인질 석방의 맥락에서 상당히 더 긴 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뭐 하루에 4시간, 이런 몇 시간 단위가 아닌 최소한 수일, 즉 며칠 단위의 교전 중지를 보기를 원한다라면서 현재 노력 중인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주부터 민간인들의 교전 지역을 민간인들의 교전 지역 이 탈출을 돕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은 그보다 더 긴 그런 교전 중지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시간 그것도 상당히 협상하는데 어려웠거든요.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 축출 작전으로 전쟁터가 된 이 가자 지구내 민간인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가자 지구의 병원들이 교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라고 밝히고 이스라엘 정부도 가자의 병원들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 뭐예요? 준비는 되어 있겠죠. 하지만 직접 연료 공급을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 그냥 몇 통 들고 들어가서 영상 찍고 우리가 연료 지금 갖다 줬습니다 라고 영상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대로 그 알-시파라는 그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어떤 지휘본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수많은 민간인을 그냥 막 폭탄으로 때려버린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지하에 있다면 지상군을 투입해서 타겟티드 된 그런 공격을 해서 외과 수술적인 포인트로 공격을 해서 그들을 타격해야지 그 밑에 있다는 게 사실 뭐 100% 확실한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있다라는 어떤 의구심만 가지고 병원을 그냥 막 포격해서 때려버린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여론에서도 사실 용납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추후를 전쟁 이후에도 또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대비해서 그렇게 함부로 민간인들의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가자지구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참 좀 그렇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전쟁터에서 그렇게 생과 사를 오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거기 있는데 또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참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세금 관련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미국에서는 세금을 부과받는 그 요율이 조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기준치를 조금씩 올려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4년 과세 소득과 표준 공제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과세 소득 및 표준 공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만 잠시 후에 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10,000까지 벌면 몇 퍼센트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으면은 또 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0에서 $10,000, 요걸 $1,500 또는 $11,000 살짝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구간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거죠.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것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년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인상폭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지난해는 좀 더 인상폭이 많았어요. 자, 일단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표를 보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I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의 과세 소득은 2023년에 $0에서부터 $11,000 그 사이였는데 내년에는 $600가 늘어난 $0에서 $11,600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인상폭인 $725와 비교하면 $125가 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725가 올랐었는데 내년에는 $600만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 구간입니다. 22%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자, $89,450에서부터 $19750 사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94,300 이상, $201,050 이하.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4,850 정도 늘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요, 개인소득 최고 세율을 부과받는 37% 세율을 부과받는 그 구간입니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에 전년 대비 $37,450가 증가한 $731,20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31,200 받는 사람 그 이하, 그런 사람은 37% 받습니다. 20만 불 이상에서 73만 불까지 그 중간은 37%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부 공동일 경우에. 그리고 독신 보고자의 이 37% 세율 구간의 기준소득 역시 기존에 이제 $578,125에서 내년부터는 $31,225가 더 늘어난
60만 9,350달러 초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거 넘으면 이제 독신일 경우에도 37%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7% 세율이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나 세금 너무 많이 내 이러면서 이제 불만들 많이 표시하잖아요. 또 이 세율은 내년에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내년이 되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조심하시라라는 일종의 경고성 뉴스를 좀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요. 진짜 금으로 생각하고 21,000달러를 주고 구입한 가짜 금 제품이 추후에 가짜인 것으로 판명이 되는 사기를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남가주의 레드랜드에 있는 경찰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크레이그리스트에서 게시된 글과 사진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해서 해당 금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피해자는 가짜 금 제품을 판매한 사람과 2차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한 뒤에 전문가로부터 구입한 금 제품이 가짜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에게 금 제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해당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락처를 끊고 잠수탄 거죠. 경찰은 현재 이 사기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이용한 거래 사이트가 크레이그리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우리 1세들은 크레이그리스트를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2세들은 생각보다 이 크레이그리스트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세들에게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서 물건 특히 이제 살 때, 팔 때야 다 정직하게 하니까 괜찮겠지만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좀 제발 주의하라고 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크레이그리스트에서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그 미주 지역에서 음식 한류를 이끄는 가장 트렌디한 K-푸드로 냉동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냉동김밥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는 냉동김밥을 넘어서 냉동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로 간단하게 조리해 먹던 이 볶음밥과 주먹밥 식문화를 이제 한인 2세와 타인종 입맛에 맞게 적용하자 미주 지역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고기, 치킨, 새우 등 가장 대중적인 볶음밥 맛에 코리안 바베큐 소스, 김치, 마늘 등 한국적인 맛을 더하면서 타인종들의 선호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식 볶음밥의 인기를 반영하듯 이 LA 각 한인 마켓들은 냉동밥의 격전지가 됐습니다. 자, 풀무원, 그리고 CJ의 비비고, 또 그리고 오뚜기, 자연나라, 베지가든 등등이 각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CJ 비비고 냉동 볶음밥 제품은요, 소고기 볶음밥, 김치 치즈 볶음밥, 새우 볶음밥, 깍두기 볶음밥 등등으로 가격은 $6 50센트에서 $9 정도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완스 버먼트 공장, 이 슈완스라는 게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대형 이 냉동식품 제조 판매 생산 업체였는데 이게 CJ가 이 슈완스를 샀잖아요. 자, 슈완스 버먼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코리안 바베큐 맛 치킨, 또 김치 야채, 마늘 맛 새우 볶음밥 등등은 월마트, 크로거,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현재 판매 중입니다. 이 슈완스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게 한국 건지 모르지만 슈완스라고 써져 있어도 이게 CJ가 소유한 거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신제품 냉동 불고기 주먹밥, 또 전주 비빔 주먹밥 등은 $11로 이 볶음밥보다 조금 비싸지만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CJ 제일제당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CJ 비비고 냉동밥 제품 매출은 올해 $7,600만 돌파했고 연말까지 $9,900만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9년에 지난 2019년에 그 CJ가 슈완스를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슈완스를 인수하고 전국 콜드체인 유통 시스템을 확보하면서 매출이 4년 만에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무려 3배나 늘었습니다. 인수할 만했던 것이죠. 자, 풀무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풀무원은 요즘 인기인 그 깍두기 볶음밥과 통새우 볶음밥, 또 그리고 오뚜기는 집에서 즐겨 먹는 김치볶음밥과 계란볶음밥 두 종류를 각각 내놨습니다. 풀무원도 아주 인기고요. 오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연나라도 있는데요. 자연나라의 간장 버터 치즈, 아이고 맛있겠다. 또 김치 치즈, 참치, 마요, 주먹밥 등등은 이 젊은 층과 타인 종류의 층에게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냉동밥을 개발한 데다가 조리법도 간단해서 잘 아시죠? 그 트레이더 조의 냉동 김밥 열풍, 그 냉동 김밥 열풍을 이제 넘어서서 한국식 냉동밥이 타인종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물성 냉동밥 판매도 타인종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한국 음식을 이들이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음식 정말 건강식이잖아요. 그걸 이제 타인종, 특히 젊은이들은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국군으로, 미군 소속이 아니라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한 후에 나중에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국 사람이, 이 한인이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군 참전 용사에게 제공하는 그런 의료 혜택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 법은요,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이 보훈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그 기간 사이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현재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이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미국 법은 보훈부가 1차, 2차 세계대전에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군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의료 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국가 이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을 소속해서 베트남전에서 싸웠는데 미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면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면 한국 정부가 이제 해주겠죠.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혜택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미국 내에서 3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재미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미국에서 의료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엘라바마 공장 등의 생산직 임금을 2028년까지 무려 25%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우선 내년 초부터 미국 내 생산직 직원의 시간당 임금을 전년 대비 14% 올릴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상폭에는 올해 이미 실시한 임금 인상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최고의 인재를 채용 그리고 보유하기 위해서 임금 구조를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품질은 좋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함께 동시에 듭니다. 네, 미국 내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둔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예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 부족한 일손부터 채웠던 그 미국의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이 올해에는 고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이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서 고용할 노동자 수는 34만 5천 명에서 최대 44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에 비해서 4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대형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의 경우에 지난 2021년 연말에는 친구나 가족에게 지원서를 내게 하는 그런 직원에게 최대 $500의 보너스를 줬어요. 사람을 누구를 추천했다라고 땡큐 추천해서 고마워 하고 보너스 500불을 줬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일선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는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올해 이제 메이시스는 지난해보다 연말 채용 인원을 오히려 3,000명 정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말 업무량이 폭증하는 이 미국 연방 우체국도 계절성 노동자 채용 규모를 3분의 1 규모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게 아니라 계절성 연말 채용, 즉 연말이 되면 추가로 이만큼 채용을 전통적으로 매년 해왔는데 그 이만큼을 요만큼만 하겠다는 거죠. 각 업체가 고용에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의 흐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매협회는 올해 그 연말 미국 쇼핑 시즌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21년 쇼핑 시즌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12.7%,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4% 늘었지만 올해는 한 3% 정도 증가에 그칠 것이다 라는 분석 때문에 다들 업체들이 이렇게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직 복귀에 도전 중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해충, 이 vermin이라고 비유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그 vermin, 이 vermin이라는 그 해충이라는 뜻이긴 맞지만 이게 조금 자칫하면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그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저 완전 해충 같은 놈, vermin이라는 표현을 썼다랍니다. 그래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충처럼 살면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선거에서 속임수를 쓰는 이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 급진적, 좌파, 깡패들을 근절할 것을 나는 맹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죠. 완전 각종 안 좋은 말 10종 세트. 예, 3종 세트도 아니에요. 각종 안 좋은 과격한 표현 10종 세트를 한 문장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그들은 미국인과 아메리칸 드림을 파괴하기 위해서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게 승리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계속 그런 식의 표현으로 반복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해충, vermin이라는 그 해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의 같은 내용을 계속 되풀이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의 역사학자 루스 벤 기아트라는 교수는요, 사람을 vermin, 이 해충이라고 부르는 것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또 추종자들의 폭력 행사를 조장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이 표현과 관련해서 이 vermin, 해충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지금 그건 너무했지 않느냐라는,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그러고도 남는다라는 지금 찬반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나에게 적대적인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이게 해충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로는 뭐 그 정도 표현 갖고 뭘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듣는 이 vermin이라는 표현과 우리가 듣는 해충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감이 다른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그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라고 부르죠. 이 바이드노믹스를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들으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하게 내년 대선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이드노믹스잖아요. 지금 경제 어려울 듯 하지만 내가 잘 끌고 와서 지금 괜찮지 않느냐. 그럼 내년 되면 올라가지 않느냐. 분명 내년 상반기 좀 지나면 전반적인 그 경제가 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데 그게 이제 평가가 별로라는 것이죠, 지금. 자,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국의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4%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했을 때보다 자신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생각나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네. 똑같은 질문을 지금 그 미국 사람들에게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취임했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물어본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4%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경제에 많은 타격을 줬다라고까지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를 포함해서 70% 가까이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해를 끼쳤다라는 답을 했거나 또는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얼마나고 70%.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으면 아주 놀라고 충격받고 까무러칠 거예요.
이번에 나온 그 최근 조사 결과는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계속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가 산업을 활성화하고 중산층의 임금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이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지만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 체감 경기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입니다. 자, 응답자의 또 82%는 가장 큰 재정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역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3은 인플레이션이 향후 6개월간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에릭 고든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그리고 무소속 등 모든 정당 그룹이 물가 상승을, 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경제적인 위협으로 꼽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고든 교수는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나쁜 소식이며 내년 11월 대선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뒤집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우려스러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3년 내내 지속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가의 전망이고 실제로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제 경제 얘기는 아니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에 북한 국적을 갖고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 북한 국적 유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리는 거 보니까 있으니까 질문했겠지라고 잽싸게 눈치 빠르게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몇 명쯤 될까요? 자, 몇 명쯤 될까요? 1명? 아니면 한 100명? 네. 정답은요, 현재 북한 국적으로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딱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미국 대학에 등록한 북한 국적 학생은 3명으로, 그런데 이제 1년 전과 비교하면 1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4명이었답니다. 이 보고서는 이들 유학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일본에 살면서 북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조청영계 혹은 북한 외교관의 자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외교관이 와 있고 어떻게 외교관 자녀가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파견되어 있는 무슨 대사 영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유엔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외교관의 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북한 국적자에게 기본적으로 학생 비자는 안 주는 걸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외교관 자녀에게는 학생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대학에 가려고 신청을 한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북한 국적 유학생이지만 재학 중인 그 학교와 전공 등 이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무부는 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다라면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북한 국적 유학생은 과거에는 더 많았던 적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 1975년에 5명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그때 처음인데 5명. 그리고 1980년대에는 11명, 1990년에는 31명, 2000년에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난 2007년에는 무려 226명의 북한 국적 학생이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 266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금 신기하기도 하죠. 네. 미국에 북한 국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 있다라니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아무튼 유엔 주재 외교관 자녀 신분이라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노스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면 은근히 왕따로 당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나름 그 고위층 자녀일 테니까 그들이 미국의 그 선진 문물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보고 하게 되면 미래에 또 어떤 긍정적인 인연이 될지도 모르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 때 높은 급여를 받는지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전공은 전기공학으로 졸업생의 중위 소득이 연 10만 6,600달러였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활용해서 학부 전공별로 25세에서 64세 사이인 사람들의 중위 소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의학, 법학 등 일부 전공은 이제 물론 고소득입니다만은 그 의학이나 법학은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대학 졸업자들의 연봉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는 중위라는 것은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들의 연봉도 아니고 졸업한 지 뭐 20년, 30년 된 사람의 연봉도 아니고 그들을 다 합쳐서 중간을 낸 겁니다. 평균을. 자, 1위는 전기공학 10만 6,6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위는 컴퓨터과학 10만 1,600달러입니다. 전기공학처럼 연소득 10만 달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10만 달러라는 그 연봉은 6자리 연봉, 이 6-digit figures라고 해서 고소득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자, 3위는 기계공학 10만 내려갑니다. 99,180달러. 4위는 토목공학 94,370달러. 고소득 뭐 1위부터 이제 4위까지 10만이 조금 안 돼도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공학 계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위는 91,400달러를 버는 금융 전공이었습니다. 비공학 계열에서는 상경계가 비교적 소득이 높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전공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과, 가정학과, 소비자학과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전공의 졸업자 가운데 중위 소득은 모두 5만 달러를 좀 밑돌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물론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봉과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당당하게 하는 그 우리 2세들에게는요, 제가 화이팅을 보내드립니다. 자, 미국 자동차협회 AAA는 올해 미국 추수감사절이 최근 수년 중에 가장 바쁜 추수감사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업계도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기록적으로 많은 승객이 비행기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협회 AAA는 추수감사절 전날 22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그 사이에 총 5,540만 명의 미국인이 여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운전으로 하는 여행자는 4,9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AAA는 20년 넘게 추적한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 기간 중 이번이 세 번째로 바쁜 땡스기빙 데이 연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AAA는 올해 땡스기빙 데이 연휴 기간이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은 항공 이동이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연휴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항공 이동량 예측치는 약 7%가 증가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각 항공사는 약 2주간 엄청난 숫자의 승객을 실어 나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땡스기빙 데이 전주 주말 또 땡스기빙 데이 다음 날인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포함한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땡스기빙 데이 기간 13일간 지난해보다 50만 명이 많은 약 780만 명의 승객을 태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총 590만 명이 11일 동안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델타 항공은 12일간 최대 640만 명을 수송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예상은 뭐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만은 늘어난 승객을 처리하기 위해서 항공사와 이 보안기관 모두가 철저하게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간 큰 절도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간이 큰 건지 무식한 건지 아니면 뭐 운이 나쁜 건지, 자, 아무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올해 들어서 차량 절도가 급증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의 이 경호 차량이 괴한들에게 도난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히 대통령 손녀의 차를, 그것도 경호원들이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 나오미 바이든을 경호하던 요원들이 이틀 전 밤 자정께 경호 차량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괴한 3명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표식이 없는 경호용 이 SUV 차량은 주차된 상태였고 아무도 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은 괴한 3명이 SUV 창문을 깨는 것을 목격했고 이에 즉시 경호원 1명이 총을 쏘았지만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 손녀 경호원인데 그걸 창문을 깨는 사람한테 쐈는데 못 맞힌 거야. 안 맞힌 거야.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명의 괴한들은 빨간색 차를 타고 즉시 도주를 했습니다. AP통신은 경호원들이 워싱턴 DC 내 조지타운을 방문한 나오미와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지타운은 인기 쇼핑 지역이자 부촌으로 워싱턴 DC에서 안전한 동네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대통령 손녀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지금 좀 바뀌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 손녀 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워싱턴 DC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의 수도라는 그 워싱턴 DC의 치안이 말이 아닙니다. 차량 절도 사건 급증은 물론이에요. 카제킹 사건, 심지어는 경찰차를 훔쳐가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워싱턴 DC에서는요, 차량 절도나 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발생한 차량 절도가 워싱턴 DC에서는 무려 6,100여 건으로 작년에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있는데도 차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차량 탈취 사건, 카제킹이라고 그러죠. 그 사건도 750건 넘게 신고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헨리 쿠엘라 연방 하원 의원이 총을 든 강도들에게 차를 뺏겼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10일에는요, 대학에서 경찰 표식이 떡하니 부착되어 있는 경찰차가 도난당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한다는 미국이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경찰차를 뺏기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건 상당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나 자신과 집안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잘 다스린다라는데 이건 뭐 치국 평천하를 하기도 전에 수신 제거가 안 되고 있는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네, 오늘도 스토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스토리, 즐거운 스토리에 조금은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